이야기는 2015년 4월 평양의 어느 화창한 봄날에서 시작됩니다. 대동강 물결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했고 강변을 따라 만개한 연분홍색 살구꽃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양의 봄은 세상 그 어느 도시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눈부신 꽃잎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이 수만 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움조차 당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 모순적인 풍경 속에 한 송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의 낡은 연습실 창틈으로 들어온 빗줄기 속에서 김수련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그녀는 평양예술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 그녀가 팔을 뻗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먼지조차 마치 무대 장치처럼 그녀를 감쌌습니다. 수련의 춤은 단순히 동작을 외워서 하는 기계적인 율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체제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을 갈망하는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목덜미를 적실 때 그녀의 표정은 황홀경에 빠진 듯 몽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순수한 열정과 눈에 띄는 아름다움이 신의 축복이 아니라 곧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고 갈 끔찍한 저주가 되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밖에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이 곧 비바람에 처참하게 떨어질 운명인 것처럼 수련의 봄날도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양 중구역에 위치한 수련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당의 배려로 풍족해 보이는 중산층 가정의 저녁 식탁이었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가장의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수련의 아버지 김성호는 무역성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였습니다. 그는 평양이라는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진실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국구름만 응시하던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련아, 오늘 당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이번 4.15 예술축전의 최우수 무용수로 선발되어 장군님 참석 행사에서 동무를 추게 될 거라더구나. 수련은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 제가 그토록 꿈꾸던 무대입니다. 이제 노력한 보람이 있음입니다. 딸의 해맑은 목소리가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며 차마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나지막이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련아, 내 말을 명심해서 듣거라. 아픈 척을 해라.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든 열병이 났다고 하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무대에 서지 말라. 수련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반역이나 다름없는 사회에서 아버지가 왜 이런 무모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당의 명령이고 제게는 기회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딸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통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곱게 키운 딸,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버린 딸. 그것이 죄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자의 아름다움은 권력이 탐하는 먹잇감일 뿐이다. 눈에 띄지 말라. 튀지 말라. 꽃이 너무 붉고 화려하면 가장 먼저 꺾여서 누군가의 술잔에 띄워지는 법이야. 나는
내 딸이 그렇게 소모품으로 쓰이다 버려지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당 오가의 검은 손길이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어떻게 사냥해 가는지, 그리고 초대소라는 이름의 그 비밀스러운 곳으로 끌려간 여인들이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21살의 수련은 아버지의 그 깊은 절망을 이해하기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가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과한 걱정을 한다고만 생각하며 야속한 마음에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 저녁 식사가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운명의 날은 예고장도 없이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습니다. 다음 날 평양음악무용대학의 교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학생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련 씨는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다가올 예술 축전에서 선보일 안무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불길한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애써 불안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교 정문 쪽에서 평화로운 공기를 찢어발기는 거친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번호판조차 달지 않은 육중한 검은색 벤츠 2대가 학생들을 위협하듯 빠른 속도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관 현관 바로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교정의 평화를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에서 내린 사내들은 군복이 아닌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군인들보다 더 살벌한 냉기가 서려 있었고 양복상의 안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권총의 실루엣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암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북한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앙당 5과 김씨 일가의 사생활과 특수 공작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 나타났다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이 오늘부로 송두리째 뽑혀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거칠 것 없이 본관 로비로 들어섰고 경비원조차 그들의 신분증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정확히 수련 씨가 있는 3층 무용학부 강의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복도에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관이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학생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드르륵 앞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지도원이 강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창 열을 올리며 강의하던 노 교수마저 입을 다물고 얼어붙었습니다. 지도원은 손에 든 붉은색 서류철을 펴더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단 하나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무용학부 3학년 김수련. 나오라. 강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수련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련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뇌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멍하니 앉아 있자 지도원 뒤에 서 있던 2명의 건장한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수련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사내들의 소나기 힘은 무자비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안무 노트가 바닥으로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가방은 필요 없다. 몸만 오면 된다. 방해 부름이다. 그 차가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종결지었습니다.
당의 부름. 이 나라에서 그 말은 신의 계시이자 거역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수련 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교수님과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녀를 아끼던 교수님은 황급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친했던 친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중앙당 오가의 일에 끼어들어 자신의 목숨을 걸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 속에서 수련 씨는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그녀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지만 사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관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봄 햇살이 수련 씨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 햇살이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검은 벤치의 뒷문이 열리고 그녀는 짐짝처럼 차 안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의 냄새와 섞인 독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곧이어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학교의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벗겨진 신발 한 짝이 덩그러니 놓인 본관 입구, 겁에 질려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친구들의 얼굴들. 차는 거침없이 속력을 높여 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련 씨는 뒷유리에 매달려 멀어지는 학교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녀의 부르짖음은 두꺼운 방탄유리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양의 붉은 꽃, 김수련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평범한 인간으로서 누린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수련 씨를 태운 검은 벤츠가 평양 시내를 벗어난 지 벌써 4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차 황량해졌고 어느새 화려한 선전 간판들은 사라지고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덜컹거리는 산길을 위태롭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갇힌 수련 씨는 멀미와 공포로 인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입 밖으로 신음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앞좌석의 요원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와 그들이 나누는 은밀하고 섬뜩한 농담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살아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세상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자강도의 험준한 산맥 사이에 숨겨진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인공위성으로도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거대한 위장막으로 덮여 있는 그곳, 바로 대남 공작원 양성소인 314호 연락소였습니다. 육중한 이중 철문이 끼기기하는 기계음과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먹이를 삼키기 위해 아가리를 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칭칭 감겨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탑에서는 서치라이트가 흉흉한 빛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내려, 빨리 움직이지 못해? 차 문이 열리자마자 요원들은 수련 씨의 머리채를 잡고 짐짝처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련 씨가 고꾸라진 바닥은 흙이 아닌 차가운 시멘트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숲이 주는 상쾌한 피톤치드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릿한 쇠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피와 땀이 엉겨붙어 썩어가는 듯한 역한 냄새였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훨씬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폐부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수련 씨는 부들부들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두운 연병장 한가운데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 10여 명이 일렬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평양 시내에서도 보기 드문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들이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들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미 영혼이 파괴된 사람들의 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연병장 저편 어둠 속에서 저벅하는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경비병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빳빳하게 날이 선 인민군 장교복을 입고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지휘봉을 두드리고 있는 남자. 날카로운 눈매와 얇은 입술, 차가운 인상을 가진 그는 앞으로 수련 씨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 악마 박철민 상저였습니다. 그는 수련 씨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환영의 미소가 아니라 도축장에 새로 들어온 가축의 품질을 확인하는 듯한 감정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수련 씨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좌우로 비틀어 보았습니다. 수련 씨가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자 그는 혀를 차며 조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석이 좋군. 눈매가 살아있어. 잘만 다듬으면 당을 위해 아주 요긴하게 쓰일 붉은 꽃이 되겠어. 수련 씨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상자는 수련 씨의 얼굴에서 손을 떼고는 무릎 꿇은 여성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 철문을 넘는 순간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너희의 이름, 너희가 사랑했던 부모 형제, 너희가 꿈꾸던 미래 그 모든 것은 저 철문 밖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회에서의 김수련은 오늘부로 행방불명 처리될 것이다. 아니, 죽은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오직 당을 위해 숨쉬고 당을 위해 웃고 당을 위해 죽는 도구일 뿐이다. 알겠나?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수련 씨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아내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감옥보다 더한 곳,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말살되는 지옥의 입구였던 것입니다. 평양의 봄날 살구꽃 아래서 춤을 추던 김수련은 바로 그 순간 314호 초대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죽었습니다. 수련 씨가 끌려간 곳은 314호 초대소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독방이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시멘트 공간, 창문 하나 없이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백열등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깜빡이는 곳이었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수련 씨는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라기보다는 산 사람을 가두어두는 콘크리트 무덤에 더 가까웠습니다. 밤인지 낮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수련 씨는 미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초대소에서의 첫 일주일은 길들이기라는 명목하에 자행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식구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하루에 딱 한 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옥수수 주먹밥 한 덩이와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수련 씨는 처음 사흘간은 그 밥에 손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남기 위한 그녀의 유일하고도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제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철문 너머 감시병들의 싸늘한 침묵과 가끔씩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낄낄거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그 정막 속에서 수련 씨의 이성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철저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공포,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영원히 이곳을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자 극심한 허기는 고통을 넘어 환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이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보였고 곰팡이 핀 천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수련 씨는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신음했습니다. 위장이 쪼그라드는 고통에 몸을 웅크린 채 그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끼익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박철민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절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수련 씨를 보며 그는 아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기름진 고깃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그 지독하게 유혹적인 음식 냄새가 좁은 독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련 씨의 코가 벌름거리고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렬한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박상자는 바닥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배고팠겠구나. 먹어라. 방의 은덕이다. 수련 씨는 떨리는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직 자존심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박상자는 품 안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밥그릇 옆에 툭 던졌습니다. 먹기 싫으면 관두라. 다만 내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이 사진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거다. 수련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을 때 그녀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포승줄에 묶여 어디론가 끌려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아버지의 흑빛 얼굴, 공포에 질려 금방이라도 실신할 것 같은 어머니의 모습. 그것은 조작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밥을 굶고 시위를 하는 동안 내 부모는 요덕 수용소행 열차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이다. 내가 혁명 전사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내 가족의 목숨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박상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내용은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이 밥을 먹으면 내 부모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굶어 죽기를 택한다면 내 부모는 내 장례식 대신 수용소에 걸음이 될 것이다. 선택해라, 김수련.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부모를 살릴 것인지.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태의 강요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연자제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끔찍하게 집행되는지 수련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곧 부모를 죽이는 칼날이 된다는 사실 앞에 21살의 아가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련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밥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 수도 없이 목이 메어왔지만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밥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굴복이자 가족을 살리기 위한 비명 없는 절규였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고 국물이 피처럼 비릿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박철민 상자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너는 약점이 잡힌 짐승이다. 짐승은 주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지. 그날 그 차가운 독방에서 김수련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 부모의 목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평생 풀 수 없는 가족이라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그날 밤 수련 씨는 지하 2층에 위치한 별도의 처치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병원 수술실처럼 하얀 타일로 뒤덮여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이발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철민 상자의 손짓에 따라 의자에 앉은 수련 씨의 앞에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간의 굶주림으로 볼은 움푹 패였고 생기 넘치던 입술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공포와 체념을 넘어선 일종의 도끼 같은 것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살아서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짐승의 본능이 그녀의 눈동자를 차갑게 빛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김수련으로 살았던 기억은 이 의자에서 모두 잘라내고 나가는 거다. 박상자의 차가운 명령과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이발사가 수련 씨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가위날이 목덜미에 닿았을 때 수련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각, 사각. 섬뜩한 금속성 소리와 함께 그녀가 그토록 아끼고 가꾸었던 탐스러운 긴 머리카락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검은 꽃잎처럼 흩어지는 머리카락 뭉치들을 보며 수련 씨는 자신의 과거가 무용수를 꿈꾸던 순수했던 시절이 그리고 평범한 여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행복이 툭툭 잘려나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가위질이 멈추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귀가 드러날 정도로 짧게 친 단발머리, 날카로워진 턱선,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건조한 눈빛. 그곳에 평양음악무용대학의 퀸카 김수련은 없었습니다. 오직 명령에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된 차가운 인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련 씨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올 만큼 세게 깨물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상자는 짧아진 수련 씨의 머리를 만족스러운 듯 쓰다듬으며 준비해 둔 붉은색 실크 스카프를 그녀의 목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에게 채우는 목줄과도 같았고 동시에 피로 맺어진 계약을 상징하는 듯 섬뜩하게 붉었습니다. 잘 어울리는군. 오늘부터 내 이름은 모란이다. 모란. 입니까? 수련 씨의 건조한 입술 사이로 처음으로 새어나온 말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모란꽃처럼 화려하게 피어 적의 눈을 멀게 하고 임무가 끝나면 미련 없이 지는 꽃. 그것이 내 운명이다. 너는 이제부터 조국 통일의 성업을 위해 적의 심장부로 침투할 인간 병기다. 박상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련 씨가 평생 만져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철로 된 소음 권총, 날카로운 단검, 그리고 입안에 숨길 수 있는 작은 독약 캡슐. 어제까지만 해도 토슈즈를 신고 부채를 들던 그 고운 손에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들이 쥐어졌습니다. 이 총은 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독약 캡슐은 박상자는 엄지손가락만한 투명한 캡슐을 들어 보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작전에 실패하거나 체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명심해라. 살아서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은 당과 가족에 대한 가장 추악한 배신이다. 수련 씨, 아니 공작원 모라는 차가운 총신을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한 쇳덩이의 무게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그리고 북녘 하늘 어딘가에 있을 아버지에게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수련이는 오늘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처치실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15년의 봄은 그렇게 잔인하게 끝이 났고 모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간첩의 길고 긴 그리고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314호 초대소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산속의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모란이라 불리게 된 수련 씨의 몸과 마음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다시 조립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총을 쏘고 칼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북조선 사람의 때를 벗겨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남조선 부르주아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오전에는 언어 교정 시간이었습니다. 평양 사투리의 억양을 지우고 서울 말씨의 미세한 뉘앙스를 익히는 것은 살을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억양이 촌스럽다. 오빠, 오늘 시간 어때? 끝을 더 부드럽게 올리란 말이다.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수련 씨는 나만의 드라마와 영화를 수천 번 돌려보며 그들의 표정, 걸음걸이, 심지어 커피를 마실 때의 손동작 하나까지 흉내내야 했습니다. 스타벅스 메뉴를 외우고 압구정동의 지리를 익히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본주의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수만 번 걸어 다녔습니다.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듯한 기묘한 세뇌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련 씨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담당 지도원 박철민 상자가 직접 가르치는 심리전 수업, 실상은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미인계 훈련이었습니다. 박 상자는 이 수업을 밀폐된 붉은 조명의 방에서 진행했습니다. 그곳은 훈련장이라기보다는 산티나는 호텔 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박 상자는 수련 씨를 침대에 앉혀두고 인간의 감정을 화학 기호처럼 분석하며 차갑게 가르쳤습니다. 사랑? 그건 뇌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장난일 뿐이다. 남조선 사내들은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복욕에 굶주린 짐승들이다. 너는 그들의 우월감을 자극하고 때로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여 그들의 뇌를 지배해야 한다. 내 몸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적의 심장에 꽂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는 수련 씨에게 남자를 유혹하는 눈빛, 숨소리, 그리고 침대 위에서의 기교까지 가르쳤습니다. 21살 남자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순결한 무용학도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박상자는 수련 씨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거나 눈물을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수치심을 버려라. 내가 부끄러워하는 순간 적은 내 정체를 눈치챈다. 너는 지금 창녀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다. 혁명의 전사가 적의 목을 따기 위해 위장술을 배우는 것이다. 내 몸을 성역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당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내던져야 할 소모품일 뿐이다. 수련 씨는 박상자가 시키는 대로 짙은 화장을 하고 속살이 훤히 비치는 란제리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서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그녀는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껍데기일 뿐이다. 내 영혼은 저 멀리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상자는 그녀의 멘토이자 주인이며 동시에 그녀의 여성성을 짓밟는 학대자였습니다. 수련 씨는 그를 증오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포 때문에 점차 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갔습니다. 3년이 지날 무렵 모라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총을 쏘아 생긴 굳은 살이 박혔지만 겉보기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아가씨의 고운 손처럼 관리되었습니다. 눈빛은 평소에는 한없이 순수해 보였지만 필요할 때는 0.1초 만에 살기 어린 독사의 눈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법을 알았고 눈물을 흘리며 상대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최종 평가를 마친 박상자가 모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모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눈에 도끼가 서렸군. 축하한다. 김수련은 죽었고 완벽한 공작원 모란이 태어났다. 모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인간 김수련의 마지막 조각이 바스라져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냥터로 나갈 준비가 된 가장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짐을 챙겨라. 평양으로 간다.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2018년의 가을, 평양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미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평양 시내 호텔들은 남측에서 올라온 방문단과 사업가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평화의 축제로 보이는 이 풍경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평양 고려호텔 2층 연회장. 이곳은 오늘 밤 남측 기업인들을 환영하는 만찬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테이블 위에는 평양 소주와 최고급 요리들이 절비했습니다. 흥겨운 관현악단의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회장 입구로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핏빛처럼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드레스 자락은 우아하면서도 도발적이었고 짧게 친 단발머리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선은 숨이 막힐 듯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모란이었습니다. 3년 전 촌스럽던 운동복을 입고 끌려갔던 김수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여유로웠으며 입가에 걸린 미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무대의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박철민 상좌의 원격 조종을 받는 정교한 인형이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귀에 꽂힌 초소형 이니어에서는 박상좌의 차가운 지시가 실시간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전방 11시 방향.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다.
타겟 확인. 모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11시 방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곳에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주변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홀로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진우 30대 중반의 재미교포 사업가이자 대북 송금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 그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외모를 가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로하고 고독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와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이방인. 그것이 박상자가 분석한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타겟은 경계심이 강하다. 섣불리 접근하면 실패한다. 놈은 지금 지루해하고 있다. 신비로움으로 호기심을 자극해라. 작전명 유리구두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모라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웨이터에게서 와인 잔을 하나 받아들고 계산된 동선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진우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그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라는 진우의 시야가 끝부분에 위치한 테라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가장 잘 비치는 난간에 기대어 마치 연회장의 소음에 지친 듯한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거울을 보며 수만 번 연습한 사연 있는 여자의 고독이라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연회장에 지쳐있던 진우의 시선이 우연히 테라스 쪽을 향했고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붉은 드레스의 여인에게 꽂혔습니다. 진우는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딱딱하고 경직된 여성들과는 전혀 다른 자유롭지만 위태로워 보이는 분위기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니어를 통해 박상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놈이 미끼를 물었다. 시선을 떼지 않고 있어. 이제 2단계 접근을 허용해라. 모라는 짐짓 추위를 느끼는 척 가녀린 어깨를 움츠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려다 실수인 척 비틀거리며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놓쳤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붉은 와인이 그녀의 드레스 자락과 바닥을 적셨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모라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손가락이 날카로운 유리에 베일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손대지 마세요. 모란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을 때 그곳에는 강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말씨, 부드러운 매너, 그리고 따뜻한 체온. 모든 것이 박상좌의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라는 그 짧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연기여야 했지만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걱정이라는 감정이 그녀의 차갑게 식은 심장에 미세한 균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모라는 훈련받은 대로 북한의 억양을 살짝 섞되 세련미를 잃지 않는 어조로 대답하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맺힐 듯 말 듯한 그렁그렁한 눈물을 연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젖은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드레스가 망가져서 어쩌죠? 이쪽은 평양분 같지 않으신데.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진우는 이미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고, 모라는 이제 이 남자의 호기심을 사랑으로, 그리고 따뜻한 체온으로 바꾸었습니다. 2단계 접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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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접근 허용.
그리고 맹목적인 신뢰로 바꿔놓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손을 빼내며 가장 아름다운 각도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남조선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사냥꾼과 사냥감이 마주한 그 순간 평양 호텔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비극적인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속도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양의 밤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 흐릿한 조명과 잔잔하게 흐르는 재즈 선율은 마치 이곳이 북한이 아닌 다른 세상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모란에게 이곳은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구가 겨누어진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취조실과 다름없었습니다. 웨이터가 위스키 온더락 두 잔을 내려놓고 사라지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음이 쨍그랑하고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모란의 어깨에 덮어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좀 진정이 되십니까? 아까는 많이 놀라신 것 같더군요. 네. 덕분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 망신을 당할 뻔했습니다. 모란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왼쪽 귀에서는 박철민 상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라. 너무 숙이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턱을 15도 들고 시선은 놈의 미간과 입술을 오가도록 해. 지금 놈은 너를 탐색하고 있다. 먼저 질문을 던져 주도권을 잡아. 모라는 박 상좌의 지시대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습한 대로 눈가에 살짝 힘을 풀자 금방이라도 사연을 털어놓을 듯한 처연한 눈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오신 분이 저 같은 평양 여자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겁니까?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 건 아닌지.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 잔을 돌렸습니다. 글쎄요. 그냥 당신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랬나 봅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들 기계처럼 웃고 있는데 당신만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슬퍼 보인다. 그 말은 모란의 가슴 한구석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3년 동안 철저하게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고 자부했지만 이 낯선 남자는 단번에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모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자 인이어에서 박상좌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흔들리지 마. 놈의 수작이다. 당황하지 말고 이걸 역이용해. 고난의 행군 때 부모를 잃은 고아 컨셉으로 간다. 모성애를 자극해라. 지금 당장. 모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창밖의 어두운 평양 거리로 돌리며 짐짓 목이 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눈은 속일 수가 없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곳이 외롭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고난의 시절을 겪으며 다 돌아가셨거든요. 화려한 연회장에 있어도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이 없는 빈집뿐이라 가끔은 이렇게 숨이 막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수용소로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었고 그녀는 빈집이 아니라 감옥 같은 초대소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거짓 속에 섞인 99%의 진심이 그녀의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사업차 만난 숱한 북한 여성들의 앵무새 같은 선전문구와는 차원이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아픔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모란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하고 크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픈 기억을 꺼내게 했군요. 저도 사실 외롭습니다. 서울에 가족이 있지만 사업이다 뭐다 밖으로만 돌다 보니 정작 마음 둘 곳이 없더군요. 평양에서 저와 닮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의 온기가 손등을 타고 전해지자 모라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뺄 뻔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314호 초대소에서 잃어버렸던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박상좌의 차가운 손길이나 폭력적인 터치와는 전혀 다른 존중과 위로가 담긴 손길. 모란의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훈련 매뉴얼에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좋아. 놈이 넘어왔다. 손을 뿌리치지 마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살짝 미소 지어줘. 당신 덕분에 위로가 된다는 눈빛을 보내란 말이다. 박상자의 명령이 귓가에 울렸지만 모라는 그 순간 아주 잠깐 박상자의 존재를 잊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진우의 손을 맞잡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작전대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오늘 밤은 덜 추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연민과 호감이, 모란의 눈에는 계산된 유혹과 억누를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평양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군요. 진우의 제안에 모라는 뜸을 들였습니다. 너무 쉽게 허락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박상좌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대동강변으로 나오시라요.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모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된 순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냥감이 아닌 남자에게 설렘을 느꼈다는 죄책감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니어를 빼자 박상좌의 마지막 음성이 환청처럼 귓가에 남았습니다. 명심해라. 사랑에 빠지는 순간 너도 죽고 내 부모도 죽는다. 그날 이후 강진우와 모란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평양 관광 가이드라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두 사람은 대동강변을 거닐고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모란봉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박철민 상자는 매일 밤 모란을 호출하여 진우와의 대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보고받았습니다. 놈이 너에게 마음을 열었더구나. 이제 결정적인 정보를 빼낼 때가 되었다. 서둘러라. 박상자는 만족해하며 재촉했지만 정작 모란의 마음속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진우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의 시간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우와 함께 있을 때면 귓속의 이니어에서 들려오는 박상좌의 목소리가 점점 멀게 느껴졌고 대신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날은 11월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지는 보통강 유원지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강바람이 꽤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스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진우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모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샀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요. 모란이 손을 펼쳐보니 금박지로 포장된 작은 스위스 초콜릿 상자였습니다. 평양의 장마당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귀한 걸 제게 주시는 겁니까? 그냥 초콜릿일 뿐인걸요. 당신 웃을 때 참 예쁜데 눈은 항상 울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먹고 달콤한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 진우의 그 말 한마디가 3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모란의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눈이 울고 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그녀의 깊은 절망을 이 이방인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라는 떨리는 손으로 초콜릿 포장을 벗겨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질 만큼 진한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은 곧 짠맛으로 변했습니다. 모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초콜릿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박탈당한 자유의 맛이었고 잊고 지냈던 행복의 맛이었으며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금지된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당황한 진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련 씨, 왜 그래요? 제가 실수했나요? 그 순간 모라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모란 씨가 아닌 그녀가 실수로 흘렸던 본명 비스무리한 무언가로 부르려다 멈칫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저 한 명의 여자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니어에서는 박상자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어. 당장 눈물 닦아. 감정을 들키지 마라. 지금 당장 화제를 돌려. 하지만 모라는 처음으로 박상자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코트에서 나는 은은한 스킨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평양 땅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이 남자의 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진우 씨. 모란의 입술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무섭습니다. 이 달콤함이 끝나면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진우는 그녀를 더 꽉 끌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혼자 그 차가운 곳에 두지 않을 겁니다. 나랑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고백은 모란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사형 선고였습니다. 공작원이 타겟과 사랑에 빠져 남한으로의 탈출을 꿈꾸는 순간 그녀의 목숨은 물론 가족의 목숨까지 날아간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란도 공작원도 아닌 그저 사랑받고 싶은 24살의 김수련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저 멀리 감시탑의 서치라이트가 돌기 시작했고 모란의 귓속에서는 박상자의 살기 어린 경고가 독사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김수련,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내 부모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정신 차려. 노문적이다. 달콤한 초콜릿의 맛은 입안에서 사라졌고 대신 쓰디쓴 비극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발목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달콤했던 꿈은 짧았습니다. 진우와 헤어져 호텔 로비로 돌아오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보이부 요원들이 모란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항할 새도 없이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승합차 안으로 내동댕이 쳐진 모란.
그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는 지옥에서 각 기어 나온 악기 같은 표정의 박철민 상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박상좌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모란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모란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박상자는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서워요. 이 달콤함이 끝나면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방금 전 보통 강변에서 모란이 진우의 품에 안겨 내뱉었던 그 고백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모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적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명백한 반역의 증거였습니다. 이게 공작원의 대사냐? 아니면 사랑에 빠진 계집애의 헛소리냐? 내가 너를 살인 병기로 키웠지 연애질이나 하라고 밥 먹여 키운 줄 아나? 박상자는 모란을 차 바닥에 패대기 치며 짓밟았습니다. 3년 전 초대소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모란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상자 동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놈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연기, 내 눈을 속일 셈이냐? 내 눈빛은 이미 혁명을 배신했다. 내가 놈의 품에서 암내를 풍기며 뒹구는 동안 내 부모는 수용소 똥통에서 구더기와 뒹굴고 있다는 걸 잊었나 보군. 박상자는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모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끔찍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덕 수용소의 강제 노동 현장,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짐수레를 끌고 있는 노인. 바로 수련의 아버지였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늙고 병약해진 모습에 모라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아비가 어제 폐렴으로 쓰러졌다. 약 한 첩이면 살 수 있지만 수용소에 그딴 게 있을 리 없지. 내가 이번 임무를 완수하면 특별 사면으로 병원에 보내주겠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딴 마음을 먹는다면 내 아비는 그대로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모란의 숨통을 끊어놓는 협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 앞에서 진우를 향한 애틋한 감정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모란은 피 묻은 입술로 바닥을 기어가며 박상좌의 구두에 입을 맞추듯 맹세했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아버지만은 살려주십시오. 박상자는 차갑게 웃으며 모란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작은 유리병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리는 무색무취의 맹독성 독약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디데이다. 놈은 내일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다. 오늘 밤 놈의 방에 들어가서 금고 안에 있는 대북 송금 비밀 장부 원본을 확보해라.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모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인멸해라. 놈이 마실 술에 이걸 타라. 심장마비로 위장될 것이다. 장부를 가져오고 놈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너와 내 가족은 자유다. 사랑하는 남자를 내 손으로 죽여야만 가족이 산다. 이 잔혹한 딜레마 앞에서 모란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몰살당할 테니까요. 박상자는 넋이 나간 모란의 뺨을 톡톡 치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명심해라.
내 몸속에는 도청기와 위치 추적기가 있다. 허튼 짓 하면 호텔방 이놈의 무덤이 아니라 내 무덤이 될 것이다. 가라. 가서 붉은 꽃의 임무를 완수해라. 승합차 문이 열리고 모라는 밖으로 떠밀려 났습니다. 차가운 평양의 밤 공기가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몸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손에 쥐어진 독약병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강진우. 그를 죽이러 가는 길 모란의 눈에서는 피눈물보다 더 붉은 절망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인 명령을 받은 모란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호텔 35층 강진우의 스위트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진우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련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걱정되어서 로비로 내려가 보려던 참이었는데 그는 모란의 창백한 안색과 터진 입술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진우가 다급하게 손을 뻗어 모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모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이 손을 뿌리치고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삽니다. 하지만 모라는 저항할 힘도 없이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모란의 손은 외투 주머니 속에 독약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축축해진 유리병이 미끄러웠습니다. 박상자의 도청기가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듣고 있을 거라는 공포가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된 각본을 음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저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술 한 잔 주시겠어요? 진우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등을 돌리고 미니바에서 양주를 꺼내는 사이 모라는 재빠르게 주머니에서 독약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해야 돼. 해야만 해. 아버지를 위해서. 그녀는 진우의 잔에 독약을 타려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진우가 술병을 든 채 거울을 통해 그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거울 속의 모란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거 넣을 건가요? 모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독약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연히 내 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 당신 이름이 김수련이 아니라 당에서 보낸 공작원이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모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박상자의 도청기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제 진우도 자신도 끝장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모란이 뒷걸음질 치자 진우가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린 독약병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한 건 당신 눈이 너무 아파 보여서였어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말들 속에 살려달라는 비명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진우는 모란의 손에서 독약병을 부드럽게 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 안에서 여권 하나를 꺼내 모란에게 내밀었습니다. 위조된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나와 함께 공항으로 갑시다. 내가 손을 써뒀어요. 중국을 거쳐 서울로 갈 수 있게.
당신을 데려가려고 준비한 겁니다. 모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스파이인 걸 알면서도, 자신을 죽이러 온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탈출을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다 듣고 있어요. 모라는 옷 속에 숨겨진 도청기를 가리키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박상자와 요원들이 지금쯤 호텔 로비를 박차고 올라오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흐흑, 흐흑. 욕실로 뛰어들어가 물을 틀어놓은 모라는 세면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통곡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냉철한 공작원 모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만 사는 저주받은 운명의 김수련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진우를 쏴 죽이고 장부를 챙겨 달아나면 아버지는 살 수 있습니다. 박상자에게 들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살했다고 보고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남은 삶이 과연 삶일까요? 사랑하는 남자를 제물로 바치고 얻은 목숨으로 평생 죄책감 속에 시들어가는 것이 과연 아버지께서 바라던 삶일까요? 꽃이 너무 붉으면 꺾이는 법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저는 너무 붉게 피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꺾일 시간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손에 꺾이지 않겠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한 순간에 지겠습니다. 모라는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눈동자에 서려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도 비장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박상자가 준 독약병을 꺼내 세면대 배수구에 콸콸 쏟아버렸습니다. 투명한 독약이 물과 섞여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박상자에 대한, 그리고 잔혹한 당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허벅지 춤에 차고 있던 소음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강철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했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치 운명의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당의 개가 아니다. 나는 살인 기계 모란도 아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응조렸습니다. 나는 김수련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인간 김수련이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오자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모라는 그에게 다가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에게 먼저 입을 맞췄습니다. 짧지만 뜨거웠던 입맞춤을 끝낸 후 그녀는 젖은 눈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지금 당장 옷장에 숨으세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마세요. 수련 씨, 그게 무슨, 당신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저도 살 겁니다. 우리 꼭 살아서 만나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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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방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보이부다. 모라는 진우를 강제로 옷장 속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한 뒤 권총을 두 손으로 단단히 쥐고 현관문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오라, 내 지옥으로. 평양의 붉은 꽃이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며 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호텔 스위트룸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산산조각 나며 뜯겨나갔습니다. 자욱한 먼지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방 안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빨랐던 것은 죽음을 각오한 공작원 모란이었습니다. 탕, 탕, 탕. 모란의 손에 들린 소음 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정확하게 선두에 선 요원들의 다리와 어깨를 노렸습니다. 비명과 함께 요원 2명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란은 소파 뒤로 몸을 날려 엄폐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라,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황한 요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깨진 문틈으로 박철민 상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벌레 보듯 넘어다 보며 소파 뒤에 숨은 모란을 향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어서 반항이라니. 김수련, 내가 정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내 아비의 목숨줄이 내 손에 있다는 걸 잊었나? 닥쳐라.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아니, 너희들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에 내 가족을 올리지 마라. 모라는 울부짖으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박상자의 귀 옆을 스치며 벽에 박혔습니다. 박상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현을 생포할 필요 없다. 반역자다. 사살해. 당장 죽여버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호텔 방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박살나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고 고급 가구들이 벌집이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모라는 소파에서 테이블로, 테이블에서 기둥 뒤로 몸을 피하며 응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옷장 속에 숨어있는 강진우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놈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온전히 집중시켜야 했습니다. 여기다. 나를 봐라. 이 악마들아. 모라는 일부러 엄폐물 밖으로 몸을 드러내며 사격했습니다. 탕! 그녀의 총알이 요원 한 명의 심장을 꿰뚫었지만 동시에 박상자가 쏜 총탄이 그녀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흑!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붉은 선혈이 솟구쳤습니다. 모라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장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려는 순간마다 옷장 틈새로 보일 진우의 눈빛을 떠올리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탄창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총알은 단 2발. 요원들은 쓰러지거나 도망쳤고 이제 방 안에는 박철민 상자와 그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박상자 역시 다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모란에게 다가왔습니다. 독한 년, 기어이 내 손으로 내 숨통을 끊어주마. 박상자가 총구를 모란의 머리에 겨누는 찰나 모란은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집어 던지며 몸을 날렸습니다. 당황한 박상자의 총이 허공을 향해 발사되었고 그 틈을 타 모란은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사격술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에게 짓밟히고 모욕당하며 배웠던 살인 격투술, 바로 그 기술로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박상자의 손이 모란의 목을 조려왔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시야가 까맣게 전멸했습니다. 죽어. 그냥 죽어라. 내년은 태어날 때부터 당의 소모품이었어. 박상자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란의 손에는 아직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박상자의 복부에 총구를 밀착시켰습니다. 내 몸은 당의 것이었지만 모라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마지막 유언처럼 속삭였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은 나의 것이다. 탕! 둔탁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쿨럭하고 검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를 밀쳐낸 모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박상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쏜 총알이 그녀의 복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박철민 상자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축 늘어졌고 모란 역시 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위로 흐르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옷장 문이 열리고 강진우가 뛰쳐나왔습니다. 수련 씨, 수련 씨. 진우는 피범벅이 된 모란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모란은 힘겹게 눈을 뜨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의 얼굴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지 마요. 구급차 불렀어요. 조금만 참아요. 제발.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지만 솟구치는 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란의 몸은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진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무런 계산도 목적도 없는 순수한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진우 씨, 그거 아세요? 저 사실 초콜릿 좋아해요. 알아요. 알아요. 내가 100개, 1000개 사줄게요. 서울 가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 가게 다 가요. 그러니까 제발 눈 감지 마요. 아버지한테 전해줘요. 딸이 붉은 꽃으로 꺾이지 않고 김수련으로 죽었다고. 모란의 시선이 천천히 깨진 창문 밖을 향했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점차 어두워지는 그녀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습니다. 2015년의 봄 대동강변. 따뜻한 햇살 아래 흐드러지게 핀 연분홍 살구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빛 속에서 무용복을 입은 21살의 김수련이 해맑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감시도 억압도 배고픔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아름답다. 모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우의 품에 안긴 채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진우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평양의 밤하늘을 갈랐지만 모란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깨진 창틈으로 들어온 눈송이 하나가 그녀의 식어버린 붉은 뺨 위에 내려앉아 눈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평양의 붉은 꽃은 그렇게 가장 처참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졌습니다. 혁명도 이념도 그녀의 숭고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2018년 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은 땅 평양입니다.
지금까지 당의 명령에 의해 붉은 꽃으로 피어났다가 결국 스스로 그 꽃잎을 떨구고 만 비운의 여인 김수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념도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존엄성이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 뒤에는 지금도 제2, 제3의 김수련들이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제의 도구로 소모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실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어둠 속에 가려진 북한의 진실을 더 밝은 곳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